네, 논준모연구소 김성화 소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은 거의 모든 대학원들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강 맞이, 특집, 요새 계속 매일마다 강의를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개강 맞이 특집으로, 논문의 논자도 몰랐던 저 자신의 이야기를 돌이켜 보면서 그 시절에 내가 놓쳤던 게 도대체 뭘까?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시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시작은 미미하였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논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떠들어 쌓고는 있지만 저도 진짜 논문에 논자는커녕 니은자도 몰랐던 이제 그런 시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면 그때는 정말 진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이제 뭐 그런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죠. 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쪽팔리게 그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감히 그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으로 논문을 접하고 있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답답함이 공감이 저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저도 그랬듯이 아마 논문을 처음 쓰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논문에 이제 소재거리를 찾죠. 처음에 논문 써보자 이러면 뭐에 대해서 쓰지 하면서 소재거리를 막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문 소재를 진짜 소재 그 자체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이슈 되는 거 없을까? 이거 좀 괜찮은 거 없을까? 좀 어떻게 보면 단순 무지한 뭐 그런 느낌으로 그 소재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소재거리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뭐 논문 다 쓴 것 같은 처음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요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야, 이때 내가 너무 그 소재만 생각을 하고 그 소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선행 연구를 선행 연구 조사를 제가 좀 간과한 게 아닐까? 하기는 했어요. 선행 연구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선행 연구 조사의 중요성을 진짜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선행 연구 조사를 뭐 90% 이상 정말 치밀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선행 연구 조사의 중요성을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뭔가 뭐 흥분의 도가니 상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소재거리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 나만 이 소재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덤볐겠냐 이 마음이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어떤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소재거리에 대해서 나만 접근하고 있었던 거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학술 연구를 하고 있으니 학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소재거리에 접근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이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학술 연구를 했을까? 그 선행 연구 조사의 중요성을 제가 간과했다는 겁니다. 선행 연구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선행 연구 조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내가 정말 초짜 때 몰랐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그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소재에 대한 다른 이제 소위 말해서 선배 연구자들의 학술적인 다양한 관점과 방식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선행 연구의 동향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이 동향을 파악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도 연구가 됐었구나.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똑같은 연구를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들겠지만, 이 다양한 관점에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빈틈. 그게 바로 선행연구의 한계죠. 이 선행연구의 한계가 보일 때까지 선행연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제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내가 이 빈틈이죠. 이 빈틈을 보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내가 연구 필요성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연구 필요성에 대한 모든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이 선행 연구의 동향은 전부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굉장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페이퍼 작업, 글 쓰기도 편해요. 이런 흐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흐름대로 적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행연구조사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과거에 나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행연구조사를 안 한 건 아니니까 선행연구조사 한 20, 30%, 그리고 거의 뭐 아이디어성 7, 80%뭐 이런 식으로 이 비중으로 연구 필요성을 끄집어냈으니,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창의성은 있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창의성이 많은 거야. 아이디어 위주로 연구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논리가 뭔지 압니까? 논리 이꼬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거 그냥 이퀄하고 이게 점 두 개 찍힌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점 두 개 찍힌 거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점 두 개 찍어서 논리 이퀄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논리는 곧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게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20, 30%밖에 안 되니까, 선행연구조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20, 30%밖에 제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논리적 맥락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창의성은 있지. 뭐 아이디어가 창의성이니까. 그러니까 연구 필요성에서 창의성도 어느 정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창의성의 비중이 크면 아무래도 이론적 근거에 의한 논리적 맥락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내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율을 바꿔야 돼요. 이 한 7, 80%를 논리를 구성하는 맥락으로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를 통한 이론적 근거를 7, 80%로 제시하고 한 2, 30%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좀 약간 다른 각도로 본다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논문 처음 쓰시는 초짜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서 거의 감을 못 잡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치밀한 논리적 맥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못 느끼죠, 처음에는. 근데 요거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너무 몰랐던 거. 방법론을 너무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학생 때 보면은 그 조사 방법론 뭐 요런 그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논문 조사 방법론, 뭐 연구 방법론 요런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원생분들은 학교 커리큘럼 보면 조사 방법론이나 연구 방법론 요런 커리큘럼도 있고, 또 방학 때 뭐 이런 것만 뭐 특별히 외부 강사 초청해 가지고 뭐 특강도 하고, 뭐 저도 특강하러 가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뭐냐면, 그 논준모 연구소에 올라와져 있는 제 유튜브 동영상들 있잖아요.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 이게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쉽게 설명한다. 저도 쉽게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저 수포자, 대표적인 수포자예요.
그래서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막 대가리 뽀개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진짜 FM대로 설명했다가는 다 뒤로 낮아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우리가 무슨 통계학자 되겠다고 지금 통계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학문에 내 연구하는데 그냥 방법론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통계 분석이야. 그러면 좀 그거 갖다 쓰면 좋겠는데 아니, 공부하기 싫으면 남이 좀 해줘도 되는 거고 나는 뭐 이해만 하면 되니까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느낌이? 그런데 이걸 FM대로 공부하자고 하니 진짜 머리 뽀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무슨 통계학과 뭐 전공할 필요가 없게 통계학과는 그냥 뭐 없어지면 되는 거지. 뭐 다 통계학 전공자들인데 그러면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통계학 공부하다 보면 통계학과가 왜 필요해요? 그냥 다 통계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뭡니까? 이 군더더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너무 수학적이고 너무 어렵고 막 너무 헷갈리고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내 학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꼭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비유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임팩트 있게 머릿속에 저장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비유 아니겠습니까? 비유.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멤버십 강좌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도 이 꼰대 같은 또 말이 나오네. 라떼는 말이야. 예, 저 때는 말이죠. 이런 유튜브 같은 거를 볼 수도 없었고 아예 없었고 그냥 오로지 책으로만 이 전공자가 아니면 이 정보가 어디서 딴 데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럴 때니까 저도 한참 그냥 통계 공부하고 이럴 때 어디서 이거를 내가 쉽게 통계 분석을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었어요. 루트가. 그때 뭐 제가 그 유일하게 컴퓨터를 가지고 했던 게 뭐 천리안 여러분 압니까? 천리안. 예, 천리안. 통신, PC 통신. 이런 거 이때는 이 PC 통신 가지고 뭐 무슨 공부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글도 있고 뭐 책도 요새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 초월해 가지고 이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방법론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 방법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은 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손님 중에 진짜 그 제일 이 이 뭡니까? 이 사업하시는 이게 책방 서점 서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같은 손님은 받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책은 도서관에 없어. 도서관에 있는 책은 전부 다 옛날 책밖에 없고, 그래서 최신 책은 서점에 가야만 좀 최신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서점을 가가지고, 그때는 또 돈이 없었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서점의 사장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서점에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직원들 와가지고, 지금 이거 책 계속 오래 보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뭐, 어쨌든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밖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저는 머리가 아팠었어요. 너무 방법론을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기법 하나 이해하는 것만 해도 너무 오랜 동안 공부를 했어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한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방법론을 하나 알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한이 좀 서려 있기 때문에 지금 멤버십 이 강좌를 통해서 좀 많은 방법론을 쉽게 이 비전공자를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서도 논문 쓰는데 최적화된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되돌이켜 보면 그런 저의 아련한 시절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논문이라는 걸 그때 당시 제가 처음 논문 쓸 때 이 페이퍼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었어요. 지금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뭐 논문을 쓴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 논문이니까 연구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는 학술 연구 논문이니까 이거 연구도 학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것도 몰랐네. 자,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를 학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선행연구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학술 연구를 하면 그 자체가 페이퍼 작업인 줄 알았어요. 진짜 무식한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하고 페이퍼 작업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학술 연구는 나만 이해하면 돼요. 나만. 페이퍼 작업은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벌써 이해가 끝났어. 그러니까 학술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독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이게 또 높은 사람들이 교수님들, 심사위원들 이 부분이 제1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통과가 돼가지고 뭐 어디 뭐 지금 같으면은 뭐 리스 같은데 이제 막 검색이 돼서 나오고 이러면 이제 후행 연구자들이 독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독자는 높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원하는 페이퍼는 항상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이퍼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독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양식이 있다고, 양식.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이 교수님들, 심사위원이라는 이 사람들 자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스타일. 이 학교에서 원하는 양식과 이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못 맞추면 나만 이해하고 있는 아무리 좋은 연구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 독자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뭐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떻게 뭐 완성본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지. 논문 그 페이퍼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페이퍼라고 생각을 안 해. 내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독자를 위한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본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본인만 이해하는 거예요. 연구자 본인만. 그러면 이제 완성본을 만들었으니 제1 독자인 지도교수님이나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거의 뭐 아인슈타인 이상급으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완성본을 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떤 분이 내 논문 좀 봐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도 아마 제가 내 천재 아니라니까 제 IQ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파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딱 보고 한 방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주셨는지 제가 좀 의아한 거죠. 저 이거 지금 거의 못 보거든요.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남이 쓴 글은 잘 몰라요. 설명을 해줘야 알아. 그러니까 항상 지도를 할 때나 심사를 할 때 이 본인한테 연구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뭔데요? 설명해보라고 한 10분 정도 시간 주잖아요. 몰라. 글을 받아도. 그러니까 그나마 이분들의 스타일을 좀 맞춰서 보내주면 그냥 눈에 조금 더 빨리 들어오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성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페이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양식과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학술 연구 논문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페이퍼 구조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페이퍼 구조. 뭐 서론, 본론, 결론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몇 장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내용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야 이게 소위 말해서 아구가 맞아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이런 기본 구조가 있다고요.
이런 기본 구조조차도 몰랐었지, 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만든 말이 요새 좀 유행하고 있던데 그게 뭐냐면 논문은 글쓰기가 아니라 틀짝이다라고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논문은 글쓰기가 아니고 틀짝이에요. 굉장히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페이퍼 작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구조적인 틀짝이라는 페이퍼 작업 중에서도 우리가 페이퍼 작업을 할 때 이 연구자의 논리, 다시 말해서 연구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서론에 있거든요. 서론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론 안에 있는 그 자기의 내가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막 이제 피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글발로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글의 흐름을 몰라. 글의 흐름을.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상한 뭐 진짜 잡다한 뭐 진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한 편의 SF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논리적인 맥락이 상대방한테 독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의 흐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 나왔던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내가 연구를 하려고 선택한 그 소재, 소재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배경,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적 배경 안에는 크게 보면 뭐 개인적 경험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실무적 배경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양한 이런 배경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통틀어서 그냥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학술적이 아니야. 소재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학술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과학일 때, 인문사회과학일 때.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은데 인문사회과학 쪽은 일단 사회적 배경을 좀 던지고 뭔가 도입 부분으로 해가지고 미끼를 던지는 거지. 뭐 호기심을 좀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이제 선행연구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 배경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부터 학술적 배경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학술적 배경 중에서도 선행연구의 동향이 되는 겁니다. 이 동향이 뭐 이런 흐름도 있고 저런 흐름도 있고 요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2, 3, 4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 3, 4까지 갔다면 다섯 번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선행 연구들의 동향을 통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었던 빈틈, 바로 그 선행 연구의 한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이 한계를 내가 극복하는 차원에서 연구 필요성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필요성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연구 목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 2, 3, 4, 5, 6, 7에 이런 흐름이 있다고,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을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1, 2, 3, 4, 5, 6, 7로 이게 뭐 8까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이에 어떤 개념이 설명되면은 문단이 또 살짝 옵션으로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이 사회적 배경이 이 카테고리 1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사회적 배경을 또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카테고리가 제가 지금 넘버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 서론에서 서론을 이렇게 카테고리 써서 적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글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글의 흐름은 이렇게 번호로 넘버링된 카테고리를 쓸 수가 없으니 얘를 하나의 문단으로 쓰는 거예요. 문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넘버링을 페이퍼에는 쓰지 않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넘버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카테고리가 보여야 돼. 근데 실제 페이퍼상에는 문단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결국 뭡니까? 이 문단이라는 것이 바로 카테고리의 대용이라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는 이제 번호로 넘버링이 되는 거지만 문단은 넘버링이 안 됐다 뿐이지 이 자체도 하나의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단으로 보이지 않는 번호의 카테고리를 먼저 흐름을 짜놓고 이 문단을 작성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문단이 카테고리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카테고리 하나에 주제가 하나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문단은 주제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단 줄바꾸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직 주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주제가 막 여러 가지 주제를 한 문단에서 다 처리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을 쓰는 글의 흐름의 원칙을 제대로 내가 알았더라면 조금 더 글쓰기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정말 몰랐어요. 논문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논문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쓴 논문을 세월이 지나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지. 너무나도 쪽팔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은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위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의 꽃이 뭡니까? 솔직히 대학원의 꽃은 논문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인적 요소가 뭐냐면 뭐 행정직도 있으시겠지만 또 교수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행정직 빼고 자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 통틀어 가지고 제가 그냥 장난으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대학원에서 이 모든 인적 구성 요소 다 통틀어 가지고 대학원에서 짱은 누구냐 이거 짱. 대학원 짱 누굽니까? 논문 잘 쓰는 사람이에요. 논문 잘 쓰는 사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이든 학생이든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그거를 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 대학원에 또 이 과정이 단계가 두 개가 있잖아요.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은 석사 과정이고 두 번째 스텝이 박사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석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박사가 대학원에 또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 박사 때 정말 연구 의력이 정말 꽃을 피워가지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각자 진로를 선택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연구가 막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뭐 박사 졸업하고도 아직도 논문 제대로 못 쓴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상으로 석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석사 때 교육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트레이닝이 석사 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석사라는 이 한 2년 넘는 과정에서 이때만큼 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간, 이 석사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학사 때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석사 때는 이제부터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사 때 이런 트레이닝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또 석사 때 이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박사 때 가가지고 또는 석사 이후에 자기가 만약에 그 능력치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석사 때 이런 트레이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빨리 되어서 석사 때 이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박사를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박사를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 석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만약에 석사 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력을 키우는 시간이다라는 인식이 된다면 만약에 석사를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사회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머무는 바로 그 업무 분야에서 바로 연구 성과를 내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또 박사를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간다는 건 이제 그 전공에 있어서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싶을 때 이제 박사를 가는 거니까 박사 때 가서도 아직도 연구를 못 해가지고 막 연구력이 없어가지고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석사나 박사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트레이닝이 석사 때 참 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며칠 연속으로 시리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안 되니 지금 현재로서 이런 대학원의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논주모 대학원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오라고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제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에, 논문을 썼던 뭐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논문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아쉬움 그리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좀 미리 알고 논문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논문 쓰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좀 도움을 삼아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